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도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시간도 많았고 또 학생들은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서울은 기초학력 진단 평가 시행과 결과 공개 조례가 정치 공방에 이어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논란이 된 이 내용부터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두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여당과 또 학교 서열화라는 야당의 대치가 팽팽합니다. 야당과 뜻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판결 결과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서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 지역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한 학교에는 포상을 준다.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서울시의회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의의 경쟁을 강조합니다. 성적 등이 공개돼야 그 자료를 근거로 저평가돼 있는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목에서 어느 수준으로 부진한지 혹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하자는 거지. 저희가 공개해가지고 야 너는 1등, 야 너는 100등. 하이, 너 100등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란 얘기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성적이 공개되면 각 학교는 물론 지역별로 서열화가 만연하게 되고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대입 이데올로기, 학벌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어떤 경쟁, 서열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기초학력이 사교육 시장에 확장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이후 두 차례나 시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이 야당과 같은 이유로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조례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청이 22일 대법원의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BTV 뉴스 서주환입니다. 앞서 보신 기초학력 결과 공개 여부가 법정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공포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 시험을 치르도록 지원하고 시험 결과에 따른 교사 연수와 수준 미달 학생을 지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관리 자체가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라며 조례 자체가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기초 실력 진단인데 학교 서열화에 입시 위주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아이 개개인에 대한 결과고 그거에 대한 아이 개개인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과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나 지역으로 서열화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학교에서 이 순위를 위해서 문제 맞추기식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 반면 자녀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해야 부족한 교과목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좀 레벨이 낮아서 학원을 다니기도 벅차다 이런 또 말을 듣고 나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학력이 좀 낮은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좀 학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아이들을 좀 공부를 가르쳐 주면은 기초학력이 조금 더 성장되지 않을까, 신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부 학생들은 평가 결과 공개를 찬성합니다. 자신의 학업 수준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가 여중인데 제 생각에는 빡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로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저는 공개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되면 우리 학교가 이 정도 등급이구나. 내가 우리 학교에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도 되고 약간 이제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으면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높으면은 내가 이 정도구나라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반면 평가 결과가 학업 능률 향상에 부담만 준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래도 공부를 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막상 그렇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게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기초적으로 수업 때 집중만 잘했으면 그냥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었겠구나? 그런 거를 좀 느껴서. 조금 부담감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별로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나면은 그걸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역 학교별 결과 등은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하고 시의회 교육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한 중학교 교장은 평가 공개가 학교의 자율 선택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례로 제정해놓고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이 없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은 법정 심판대까지 오르면서 공부하는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에게 교육 정책을 불신하는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와 비슷한 유형이 바로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이 평가 결과도 한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이 성적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아파트값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이 공개되면 이 학업 성취도와 판박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국내 부동산 정보를 모아둔 정보 사이트 첫 화면입니다. 가격과 거래량 등 관련 카테고리 가운데 학군 비교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17년까지 공개됐던 학업 성취도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별 평균 성적은 물론 개별 학교의 성취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세 물량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마다는 상당히 좀 있었죠, 이게. 방학 때마다 이제 8학군으로 가려고, 그죠?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가는 애들, 중3 애들 많이 이사 갔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죠. 강남 전세값 상승하는 데. 또 다른 부동산 정보 사이트. 여기선 지역별 학원가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가 색깔별로 구분돼 있고 각 지역 규모 1위 학원가도 모두 표시됩니다. 이처럼 초중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은 물론 학원 수로 대표되는 면학 분위기가 부동산 구매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군이 좋은 데는 또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또 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제 멀리 살면은 학원 가기도 안 좋고 이제 또 잘하는 친구들하고 또 같이 경쟁하다 보면 우리 아이도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은 결국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학력평가 점수와 명문대 합격자 수 등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성적이 부동산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줬고 인문계보다 이공계열의 성적이 더 주요 지표로 작동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과거보다는 다소 영향이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연히 쓰겠죠. 당연히 쓰죠. 상승론자들은 100% 쓸 거고 상승론자들은 쓰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별로 예전 같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성적 공개의 취지와 별개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하나의 좌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확히 304명의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9년,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벌써 10주기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재난참사 피해자와 함께하는 생명안전버스 프로그램과 4.16 생명안전공원 시민건축가 모집 등 여러 기획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를 위한 새로운 다짐과 실천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일 것입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0주기 위원회 사업만큼이나 기업 공간에 대한 언급도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유가족 단체 등에 다음 달 12일까지 기업 공간을 자진 철거하라며 개고장을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에는 개최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16 연대와 가족협의회 측은 철거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추모 공간을 강제로 없애려는 이중적인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기업 공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본관 앞마당에 옮겨졌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지난해 6월 30일까지 부지 사용 등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가 된 11대 의회에서는 자진 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어서 교통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와 검단까지 연장하는 데에 대해 최근 경기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이 강서구 방화동 건폐장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조금이라도 빨리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재로 협약을 맺었고 크게 두 가지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 입장에서 반가운 건 방화동 건폐장 이전과 관련된 겁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가 협약을 맺은 뒤 건폐장 이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방화동 건폐장을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옮기는데 서구와 김포시가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 만큼 강서구에선 이제는 건폐장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는 구청장 공백입니다. 강서구청은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기존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와 김포시도 5호선 노선 변경의 협의점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청장이 선출되기 전이라도 지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현역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과 함께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라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와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어져야 된다. 김포시 주민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 환승역이 없는 강북구가 신강북선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2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강북선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선수 2개, 역사 11곳, 금천과 관악을 제외하면 강북구는 가장 열악한 지하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환승역이 없습니다. 도봉과 노원 등 다른 동부권 자치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자치구 상위 5곳 중 3곳이 강북과 도봉, 노원 등 동부권 지역입니다. 강북구가 신강북선 유치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동북부 지역에서는 도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 및 지역 인프라 개발에 철저히 소외되어져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북부 권역을 자족도시 그리고 지역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때가 아닌가. 신강북선은 우이신설선 419 민주묘지역에서 7호선과 경춘선이 만나는 상봉역을 잇는 노선으로 강북과 도봉, 성북, 노원 등 동부권 6개 자치구를 모두 경유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강남권 이동 시간을 40분 내외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동북권 지역의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적 인프라입니다. 신강북선 유치는 지역 수건 사업인 고도 제한 완화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묶여있던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돼 교통 수요를 끌어모아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강북선 유치를 통해 절반으로 단축된 강남권 접근성은 추가 인구 유입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심의하는데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회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철도교통을 이용할 주민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원하는지. 강북구는 신강북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신강북선의 202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어 지난해 강북구가 자체 추진했던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국토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지역 개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20년째 개발이 더뎠던 중구 신당동 346번지 일대에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추진됩니다. 용도 지역의 대대적인 종상향을 통해 개발의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금호터널 인근에 위치한 중구 신당동 346번지 일대. 오래된 저층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노후도가 83%에 달합니다. 또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대상지의 상하단 표고차가 63m일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지난 2021년 해당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국토교통부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추천안이 국토부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 자문을 통과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반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지가 5만 5천여 제곱미터에서 6만 3천여 제곱미터로 확장됐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 종상향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일반 일종 주거 지역이 전체 대상지의 47%를 차지했는데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14%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2, 3종 주거지와 준주거지가 대폭 늘어납니다. 다양한 용도의 종상향이 대폭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7%이던 일종 지역이 사검위를 통해서 14%로 대폭 줄어들고 나머지는 2종으로 변화해서 사업성이 높아졌던 내용으로 사검위 결정이 되어 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가 진행되면 1,600세대, 지상 3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은 국토부와 LH가 주관하게 되며 이르면 2027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가 구청장 공백 사태에 민선 8기 들어 추진됐던 여러 사업이 자칫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또 반대로 일부 사업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는 구청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주요 정책 가운데 일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이나 정책의 경우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양동 CJ 부지 개발입니다. 코엑스보다 규모가 큰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청 측이 돌연 건축 협정 인가를 취소하면서 공사는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지역 주민 등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더 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대행인 부구청장은 제 생각은 관련 TF를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강서구 의회하고라도 긴밀히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모아타운 등 지역 개발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화곡도 마곡된다를 강조했던 구청장은 이제 없지만 화곡동 등의 개발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래 취지대로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한 사람이 이게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구민들이 원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협조할 생각입니다. 반면 일부 사업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부지를 옮기는 게 대표적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당시 이전이 추진됐고 관련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와 서울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 소식, 학부모 수첩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 학교 공부가 끝나면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수업으로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 집에서 가까운 작은 도서관에서도 이 학업과 병행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도서관이 새로운 배움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박건희 학부모가 전합니다. 요즘 동네 도서관들은 책 읽기는 물론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식 문화 공간이 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교육 활동과 필요성을 학부모 수첩에 담았습니다. 종로구 56가동 주민센터 내 지혜 만들기 작은 도서관입니다. 종로구청이 지원하는 6번째 구립도서관으로 새마을 문고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관했지만 상업지구에 있다 보니 생활권 인구가 적어 도서관 회원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네 아이들에겐 작은 도서관이 제2의 학교입니다. 독서는 물론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교양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배움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문화센터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이제 문화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달 새로운 거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작은 도서관은 독서 동아리가 인기 만점입니다. 연령대별로 7개의 독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초등학생들의 토론 수업도 이어집니다. 책에 흥미를 갖게 하고 아이들이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도합니다. 찬성과 반대,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닌 비경쟁 독서 토론으로 교육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너의 의견은 아니야. 나의 의견대로 와야지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생각해 볼 거리를 가져가는 게 비경쟁 독서 토론으로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랑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전투적이 될 필요가 없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 된다고 했는데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수업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지역의 작은 도서관은 마을의 교육 인프라와 연계해 학업과 병행하도록 구청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안 읽었던 책을 많이 배우고 토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책을 같이 보고 생각을 나누어서 좋았어요. 학교와 학원 대신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초중등생의 방과 후 수업은 물론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도서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교육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 수업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실은 부모님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실제로 여기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학교나 도서관에서 또 도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책에 대한 관심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들한테도 연결이 돼서 다 같이 책 읽는 마을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학교와 학원이 아닌 지역의 작은 도서관, 자녀와 함께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 바뀌면서 지식문화 기반 플랫폼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수첩 박건희였습니다. 네, 종로 지역 소식입니다. 정례회 기간인 종로구의회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의장 선거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안건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민 피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 6명만 자리했습니다. 23일 정례회 회의가 무산되자 국민의힘 측은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참석 요청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했지만 모두 불참했습니다. 사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라도균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세우자 민주당은 의장 선거 무효 소송 자체가 라도균 의원의 독식에서 시작됐는데 또다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통보했다며 회의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국민의힘 측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의장 선출이 가능하다 밝혔지만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우리가 의장 선거하는 거는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 법이 맞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거는, 하나의 정당만 원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소송이 아니면 원구성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당연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자체 조례 범위 내에서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해줘야 되지 않냐. 거듭된 파행에 민주당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31일 의원 전체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 자체가 어려운 양당 싸움에 결국 지역 정치권 고문들의 날쌘 비판이 쏟아집니다. 문제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 모든 사태가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러고 수습을 해야 돼요. 30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를 걸고라도 잡아야 돼. 결국 종로구의회의 거듭된 파행이 지속될 경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과 행정 공백, 구정 감시 소홀 등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종로 3가 하면 매일 밤을 이은 듯한 포장마차 거리가 유명합니다. 외국인 관광객까지 즐겨 찾는 명소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속내는 무허가 영업과 단속, 상인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 속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지역에서 마련됐는데요. 네, 현장에 양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종로 3가 익선동 골목거리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도는 가판대와 테이블로 꽉 메워졌고 이미 빈자리는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매일 밤 몰리는 인파와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 입점 상인들과 포장마차 업주들 간의 갈등이 수년째 반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불규칙한 단속과 자리 경쟁, 위생, 안전 문제 등이 매년 불거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구심점이 없는 상황. 이들이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좀 기강된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이렇게 다툼도 벌어지고 이런 일을 주민들이 좀 모여서 서로 얼굴도 좀 알고 이웃 사촌끼리 서로 공감대를 좀 형성해 보자고.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역시 공평하지 않은 단속입니다.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한 행정의 단속은 전혀 없지만 상인들이 인도에 펼친 가판대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리어커 포차들 불법의 무허가인데 저들은 묵인해주고 저희 상인들만 단속이 돼야 되느냐라는 게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당함을 행정관청에서 합당하게. 포장마차 상인들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찌감치 털을 잡은 포장마차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밀어낸다면 현재 거리 상권을 일궈낸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께서 수도 놔주고 전기 놔주고 마차 3m 4m 줄여놓고 장사하고 테이블 4개 깔면은 단속은 안 하겠다. 약속을 하고 다 이면 도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포장마차. 행정이 상권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서울 대표 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행정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주시라 이겁니다. 도로 제공이 되겠다 이겁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집당 2-3개만. 그것도 봄, 가을로만 해도 장사 잘 됩니다. 워낙 잘 됩니다. 왜? 야장을 해야만이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의견이 오가며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지만 결국 상생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각 업체들 간의 야장 테이블 수 제한, 화장실 청결 유지, 도로 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에 도움이 필요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요청이 상인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줬으면 어떻게 하냐는 의견을 그 서장님께 보고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구청장님과 또 같이 상의해 보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의 노력에 구의회도 호응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 의견 전달 등을 통해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상인들은 2차, 3차 모임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중구가 관내 대표적인 골목 상권인 신당동 떡볶이 골목 재건에 나섰습니다. 이 신당동 떡볶이 캐릭터를 만들고 상권 브랜드도 출시하면서 이 MZ세대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신당동 떡볶이 골목의 새로운 캐릭터 덕복이. 덕은 소비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복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골목 곳곳에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의 새 브랜드가 걸려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캐릭터와 브랜드의 굿즈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번 축제로 해서 이제 많이 손님들이 신당동 떡볶이를 위해서 이제 많이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떡볶이 하면은 전국이 다 알잖아요. 신당동 하면 떡볶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축하 공연과 각종 게임을 통한 경품 행사가 신당동 떡볶이 골목을 찾은 시민들을 즐겁게 합니다. 떡볶이 골목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음식과 새로 개발된 떡볶이 메뉴 시식은 인기 코너입니다. 중구가 신당동 떡볶이 골목 새 브랜드와 캐릭터 선포식과 함께 먹거리 축제를 열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의 옛 명성을 되찾고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떡볶이의 캐릭터인 덕볶이가 만들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구의 떡볶이 골목이 아니라 세계 속의 떡볶이 골목이 될 것을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은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해 신당동 떡볶이 골목 홍보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신메뉴 개발과 먹거리 경연대회 등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신당동 먹거리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함께하는 교류 전시를 열었습니다. 제주의 여러 고기잡이 도구를 비롯해 민속 예술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서울에서 즐기는 제주 여행으로 김진중 기자가 안내합니다.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해녀. 조선 후기까지 알몸으로 물질을 하던 해녀는 물적삼, 물소중이 등 전통 작업복을 입고 1970, 80년이 되어서야 고무 해녀복을 입었습니다. 문어를 잡아넣는 문어단지와 그물로 엮어 만든 망사리 등 서울 도심에선 쉽사리 볼 수 없는 해녀들의 고기잡이 도구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와 제주도가 맺은 교류 강화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제주 자연사박물관의 소장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한 겁니다. 이렇게 그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에서 유물을 가져오는 일들은 흔하지 않은데요. 이 서울 안에서 여름 기간 동안에 제주도의 시원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민속 그 유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초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해남, 포자긴에 대한 기록 문헌은 해녀로 유명한 섬 제주도의 또 다른 모습을 알려줍니다. 바다 신에게 제물을 올리고 무사고와 풍요를 기원한 제주도의 전통 군문화를 비롯해 지난해 자연 방사를 통해 고향 제주로 돌아간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 바당 수업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7월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한 주의 서울 소식 위클리 서울입니다.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몇 달 만에 실거래가가 수억 원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엘로비전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의 실거래 가격은 올해 초 11억 원대에서 지난달 13억 원대로 오른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대출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다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급박한 급등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금매에서 조금 오른 금액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41.5였던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상승해 올해 1분기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66%를 기록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 가격과 이전 거래가를 비교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가 끝나간다고 보기에는 아직 거래량이 많지 않은 데다 다주택자나 강남 3구 등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침체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택을 매수한다 했을 때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 보유를 최소 2년에서 4년 이상은 한 텀은 하고 매도를 하는데 그간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채 2년에서 4년이 안 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터져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급격한 집값 하락은 멈췄다고 판단된다며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도 그 가운데 한 곳인데요. 3중 주차가 일상이라고 합니다. 주차 공간을 만들려면 재건축밖에는 답이 없는데 최근에서야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 완료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계속해서 LG엘로비전 김진재 기자입니다. 길 양쪽에 이중으로 주차한 차량들. 좁아진 통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 싶으면 3중 주차도 등장합니다. 맨 안쪽에 주차된 차는 2중, 3중으로 세워진 차를 치워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으면은 저기 안에 있는 차는 그럼 못 빼면 그걸 다 누가 미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우리도 혼자 안 되면 우리를 또 불러야잖아요. 같이 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받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요. 긁고 막 차. 이 차가 한 번은 해갖고요. 여기 꽁꽁 다 바꿔요 여기가. 주차할 곳을 찾다가 차를 돌리지 못해 후진으로 나가는 일도 다반사. 단지 안에 주차를 하지 못한 차들은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인 도로까지 나와 이렇게 길 양쪽에 차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주중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밤에 좀 늦으면 안쪽에 자리가 없어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의 평균 세대당 주차 대수는 0.7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0.4대인 곳도 있습니다. 현재 법정 주차 대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목동 아파트가 준공됐던 1980년대에는 주차 대수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양천구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아파트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거의 저녁에 7시 이전에 오지 않으면은 자리가 없어요. 대부분 낮에도 보면은 거의 차 있어요. 7시까지 좀 단속이 7시까지인데 뭐 7시 넘어도 그냥. 일부 아파트는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 공간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목동 아파트 대부분은 올해 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후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주민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최소 7에서 8년이 걸리는 데다
중간에 변수가 있을 경우 실제 사업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극심한 주차난에 더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 화재 시 소방차 진입 문제 등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처음에 그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외 운동하다가 이 실내 운동으로 바꾸면서 배드민턴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게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흥미롭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아드레날린 같은 게 생겨나고 했기 때문에 배드민턴으로 종목을 바꿔가지고 계속 배드민턴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땀을 조금씩 이렇게 내고 출근을 하면은 하루가 상쾌해지고 일이 더 좀 뭐랄까 좀 열정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 할 때는 더 무거워요. 더 무거운 것 같더라고. 여기서 이제 땀 흘리고 동호인분들과 같이 땀을 흘리고 샤워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이렇게 출근하면 하루가 너무 상쾌하고 몸도 가벼웠고 좋아요. 먼저 이제 저희 남편이 배드민턴장에 구경 와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1년 뒤에 제가 이제 또 남편의 권유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같이 오고 뭐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전 아침에 요 정도 운동은 그냥 가뿐해요. 네, 주말에 이어 대체 휴일까지 3일간 연휴가 끝나면 5월도 마무리됩니다. 네, 그 사이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또 주민들의 관심이 될 수건 사업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과 논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지 저희가 꾸준히 후속 취재에 보도하겠습니다. 네, 5월 한 달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